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을 소개해드릴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사분들을 모셔서 앞으로의 트렌드와 그들만의 이야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초청한 연사분은 25년 이상 영화 평론가로서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홍진경의 영화로운 덕후 생활을 비롯해 여러 방송과 팟캐스트, 라디오 등에 출연하시고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생중계하셨던 한국 영화계의 대표 평론가 이동진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오늘 시몬스 침대의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 강연을 하러 온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영화평론가의 삶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가급적이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유익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인사드린 대로 저는 이제 영화평론가 이동진이고요. 아까 25년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벌써 그렇게 됐나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아득하기도 한데요. 오늘 주제는 영화평론가의 삶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제는 저도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강연을 종종 할 기회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편안한 주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화평론가는 사실은 저 자신이기 때문일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영화평론가는 이렇게 산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제 얘기를 섞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장소 자체가 주는 굉장히 편안함도 있고 또 신선함 같은 게 있는데요. 이쪽을 보면 지금 5개의 장소이고 또 이쪽을 보면 옥내 장소라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차를 몰고 오다가 제가 어떻게 영화평론가가 됐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커다란 꿈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서 전력 투구해서 그것을 꿈을 이루는 방식으로 거기까지 가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러지 않았고요. 영화평론가를 사실상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서 대학 초년병 시절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국에서의 영상 문화의 어떤 폭발적인 팽창? 이거하고도 시기적으로 겹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학교를 가서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름만 들어도 좀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든지 잉마르 베리만 같은 그런 감독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영화 매체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우습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냥 영화야 팝콘 먹으면서 보는 그런 오락적인 시간 때우는 혹은 연애할 때 보는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예술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새로웠고요. 그 당시는 그런 영화들이 국내에 개봉도 안 되는 시대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 자막으로 심지어는 러시아 영화인데 자막도 없는 영화로 제가 러시아 말을 알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봐야 된다는 어떤 신념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됐고요. 제가 1993년도에 신문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때쯤에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영화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영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본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 그것을 5부 정도를 복사해서 당시 교보문고에 가서 영화책을 제일 많이 내는 출판사가 어딜까 골라와서 전화번호 적어와서 저는 사실은 누구누구라고 하는데요. 영화에 관한 책을 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내라는 데도 있고 직접 가져오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군데를 보냈고요. 그중에서 저한테 유일하게 연락을 해주신 둥지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제가 당시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무슨 이름값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책을 15권을 썼는데 그게 제 첫 책인데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14권은 그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책은 정말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3,000부를 초판을 냈는데 요즘도 제가 사실 헌책도 굉장히 많이 사는데 헌책방 같은 데 있으면 불시에 들어가서 그 책 찾기도 쉽습니다. 센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쫙 훑다가 센 노란색이 있으면 저는 떨면서 봐서 그게 내 책이면 반드시 사옵니다. 왜냐하면 없애려고요. 그럴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때 열기만으로 쓴 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텐데 저도 뜻하지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입사라는 과정에서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저는 이제 문화부 기자는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머리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 문학 담당 기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책을 좋아하니까 출판 기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지만 반드시 내가 영화로 뼈를 묻겠다. 기자가 돼서 평론가로 뭐 진출하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입사한 다음 해에 영화 책이 상업성이 없으니까 미루다가 제가 입사한 직후에 책이 나오게 됩니다. 대학교 때 썼던 책이. 저는 이제 4학년 때 12월 달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책을 쓰면은 다 사람들이 전문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책이 입사를 하자마자 영화책이 나오게 되니까 아, 저 친구는 영화 전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집부에 잠깐 사회부와 편집부에 있다가 그 이후에 발령을 문화부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부 기자들은 5년 10년쯤 지나고 나서 딴 데를 거쳐서 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분들 보시기엔 대학생인데 영화책을 쓸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 보이니까 바로 문화부로 저는 첫 발령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영화 담당 기자만 10년 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길이 어떻게 생각하면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 어떻게 영화 평론가가 됐니라고 한다면 대학교 3, 4학년 때 만용에 가깝게 책 한 권을 내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을 내면서 영화 평론가의 길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건 그 이후에는 일간지에서 영화 담당 기자, 영화 전문 기자 타이틀은 아니었고요. 영화 담당 기자를 계속 10년 넘게 생활을 했고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나오고 나서 제가 알게 된 이유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자기의 생활 리듬이 있다는 거를 사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문사는 오전 10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일간지 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주 늦게 퇴근을 하게 되는데 10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 지각을 했어요. 5분 늦고 뭐 10분 늦고 15분 상습적으로 늦었는데 저는 단순히 제가 굉장히 게을러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프리랜서로 영화평론가로 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저는 그냥 올빼미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아침형 인간을 요구하는 그런 거기에 맞춰서 라이프 사이클로 살다 보니까 밤에는 일단 일찍 자려면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제 몸 생체 리듬이 그렇지 않으니까. 아침에는 못 일어나죠. 왜냐하면 늦게 잤으니까. 이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기도 하고 일이 안 맞기도 하고 해서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은 제가 6시쯤 잡니다. 오전 6시쯤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12시 반쯤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자기 몸에 맞는 사이클로만 살아도 인생이 얼마나 다르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느끼는 부분이 일단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게 되고요. 어쨌건 직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아니면 내 인생을 망치고 싶은 어떤 약간 자기 파괴적인 그런 본능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직장을 그냥 하루아침에 때려치우고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10년 넘게 영화 기자를 했었고 기자를 했을 당시에도 회사에서 저를 일간지에서 광고 모델로 쓸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이름이 좀 나 있는 그런 상황의 기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이버랑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1인 매체로 영화 평론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2006년 7년도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제 인생에서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올해가 30년째인데요. 13년을 기자로 살았고 17년을 영화평론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영화 기자와 영화 평론가의 그 간극이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평론가는 취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둘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영화 평론가로 되어온 어떤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영화 평론가라는 직업이 워낙 특수한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영화 평론가라는 이름을 달고 글을 쓰시거나 말을 하시는 분들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업으로서 어떤 것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영화 평론가로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것으로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돼야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취미가 아닌 거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직업으로서 먹고 사는 정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영화평론가로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일까? 아무리 많아야 제가 생각할 땐 5명 아니면 10명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토대가 약한 그런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평론가라는 사람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삶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특징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화평론가도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범주로 직업을 본다면.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서 갖고 있는 이 직업의 특색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리랜서로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영화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프리랜서로 산다는 게 저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에 맞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다못해 라이프 사이클부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팀플레이를 잘하는지, 아니면 사회성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는 스타일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프리랜서의 장점은 자유입니다. 가장 크게 얘기하면.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의 몫으로 불안을 용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리랜서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리랜서라는 말 자체가 이 중세 창기병 얘기거든요. 랜스가 이제 긴 창을 뜻하는 건데, 프리랜서라고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용병으로서 자기 말을 갖고 있고 자기의 창을 갖고 있습니다. 중세는 사실은 이 무기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개인 소유거든요. 그래서 중세 기사도가 몰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구도 비싸지고 말값도 비싸지고 창값도 비싸지고 등등등 한 것하고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창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저로 얘기한다면 마이크 하나 혹은 펜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상황에서 프리랜서로서 좋은 건 자기가 자기 삶을 어느 정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 입장에서 다음 주쯤은 아무래도 너무 요즘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쉬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론 연월차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빠졌을 때 누가 또 보충해 주거나 뭐 대신해 주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근데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음 주에 쉬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오래전부터 기획을 한다면 누구나 다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라는 건데, 인간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직업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베네핏이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점은 어떤 건가 하면 당연히 고용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항상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이제 특히 처음 프리랜서가 된 다음에는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일이 한 어떤 주에는 한 2가지 정도 있고 어떤 주에는 한 10가지 정도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2가지 있는 주에는 가만히 있어봐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한 달에 얼마야 하면 그걸로 먹고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달쯤 지나서 어떤 주에 일이 10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일을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벌어놔야지 그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게 되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10개가 있는 주에는 사람 자체가 정말 육체적으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괜찮더라도 당장 다음 달에 일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성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13년, 17년을 각각의 생활들을 해보고 나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스스로에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굉장히 특이하게 영화를 다룬다라는 건데, 취미를 직업으로 가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직업만큼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소모시키는 게 없잖아요. 매일 최소한 8시간 이상 우리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그리고 또 생계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중차대한 실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오로지 안정된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너무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꿈이었던 직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직업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최소한의 보람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영화평론가는 무슨 엄청난 훌륭한 직업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간신히 평일에 저녁에 간단히 시간 내거나 아니면 주말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귀한 시간을 간신히 내서 무슨 뭐 메가박스 같은데 코엑스 같은데 가서 스파게티도 먹고 점심에 영화를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게 직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또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보통 일반적인 직업은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는 반복이 없어요. 영화라는 매체는 반복이 되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는 반복이 되지만, 오늘은 멜로 영화 보고 다음은 전쟁 영화 보고 그 다음에는 뭐 홀리모터스 같은 머리 터질 것 같은 영화도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멜로 영화를 하더라도 사랑은 다 제각각이고 배우도 다 제각각이고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삶에서의 굉장히 큰 문제가 저는 권태 혹은 허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권태에 관해선 이 직업은 권태에 빠지기 데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안 빠지기에. 그러니까 영화평론가는 상대적으로 덜 권태를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저만 해도 영화에 관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가 한 번도 지겨운 적이 없습니다. 책도 마찬가지고 사실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은 사실은 직업으로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 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다 영화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영화랑 정치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두의 견해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영화평론가라고 해서 일반 관객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영화를 한 번 보시잖아요. 영화평론가 한 번 평하려면 영화를 10번 볼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저도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한 번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영화를 2시간을 보고 그 사람이 본 것보다 내가 본 게 무슨 특별히 디렉터스 컷 버전이 있어서 감독이 해설해 준 걸 본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구글링하면 자료도 다 똑같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도자료에 나오는 말, IMDb에 나오는 말, 뭐 왓챠에 나오는 말, 이런 말을 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미 공유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영화평론가가 일반 관객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스스로 전제 증명을 해야 되죠. 그게 실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화에서처럼 트렌드도 많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크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영화에 대해서 자기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무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30년씩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진 처음 보는 단 한 편의 영화 앞에서 내가 어쨌건 사회적인 효용을 증명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영화 앞에서 내 스스로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영화평론가로 살아남기는 정말 어렵다. 이 직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숫자가 몇 명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 직업은 돈이 안 됩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수입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버는 수입이 영화평론가에서 버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화평론가가 돈을 버는 방식은,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요즘은 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이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글이 본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면은 방법들이나 플랫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중심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일단 전통적으로는 글을 써서 보통 평론가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글 쓸 때의 그 받는 원고료는 제가 1993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해서 기자로서 저도 사람들한테 이제 특정한 전문가들한테 전화해서 글을 받기도 하잖아요. 신문의 기고 같은 것들. 그랬을 때 원고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93년도의 원고료랑 지금 원고료가 대략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1993년도에 대졸 초임을 받았던 것과 지금 2022년에 대졸 초임을 비교를 해보면 2배 차이가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서 원고료라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생계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바로 영화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말을 하기도 하고,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겠죠. 그 나머지 다양한 일들을 해도 사실은 이제 제가 다 이 각각의 경우에 얼마 정도의 사회적인 보상이 있는가를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제가 또 비참해질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모든 상황에서 사실은 영화평론가는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일들을 합니다. 영화 저널에 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의21 같은 매체에 기자로 있다거나, 영화제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 뭐 전주영화제, 뭐 월드시네마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시네마 프로그래머라거나, 아니면 뭐 집행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영화평론가가 아까 말씀드리는 자기의 뜻대로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유지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무척이나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양자 사이의 어떤 불안과 자유 사이에서 줄타기라는 것 같은 그런 생활로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영화평론가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가? 제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은 물론 같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또 다른 직업군에 대한 이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영화 기본적으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물론 외적인 부분이겠지만 더 확장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한번 대략 생각해 보니까 10여 가지 정도의 범주화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하는 활동이 일단 GB가 있습니다. GB라는 것은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게스트 비지트 약자인데, 원래는 영화제나 이런 데서 어떤 영화를 상영하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배우가 와서 관객들 앞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뒷얘기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질문도 받고 이런 것들을 보통 GB라는 것으로 해서 했었죠. 근데 영화 문화가 한국이 굉장히 독특하게 발달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없는 문화가 한국에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한국 그 영화 혹은 영상 문화의 그런 다양성과 독특한 개성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어떤 한국 영화들이 주목받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GB를 한국처럼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GB는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칸네 영화제에 가게 된 해월제의 결심이라는 그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화가 나오면 어디 무슨 극장 하나를 빌려서 개봉한 전주쯤에 어떤 사람, 사회나 모더레이터를 할 사람을 불러서 감독과 배우와 함께 서로 대담을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GB 형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평론가가 영화가 끝났는데 방금 전에 본 2시간짜리 영화를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해설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하는 행사 중에 이제 라이브 톡이나 언택트 톡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GB에 좀 더 발전된 행사라고 할까요?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영화를 2시간을 봤는데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특정 평론가가 그 영화를 해설해 주는 걸 1시간을 더 보고 돈을 더 냅니다. 약간을. 예를 들어서 보통 한 뭐 1,000원, 2,000원 이런 정도 더 내죠. 그럼 그것을 그렇게 돈을 내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일군의 굉장히 적극적인 관객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문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데, 더 신기한 것은 이걸 중계까지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라이브 톡이라는 행사는 서울에 메인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CGV에서 보통 했었는데, 그럼 압구정 CGV에서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를, 사실은 그 영화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영화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출연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관객하고 비슷하다는 위치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1시간 동안 영화를 해설을 합니다. 그거를 전국의 한 30개 극장에서 생중계를 해요. 그럼 지방 극장은 스크린으로 저를 보면서 해설을 듣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기획을 CGV에서 하고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그게 되겠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배우도 아니고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더군다나 영화를 기본적으로는 다 자기의 감정이면 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해설을 그걸 돈을 더 내고 들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사를 10년 가까이 하게 되죠. 한 달에 대략 적게 하면 한 3-4번, 많이 하면 10번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겠죠. 두 번째로 제가 하는 일은 오늘 같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가서 강의를 하죠. 이럴 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리는 GB를 가게 되면 지금 막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평론가 해설을 1시간 동안 듣고 싶을 정도로 적극적이면서도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얘기가 좀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강연은 조찬 강연의 강연이거든요. 뭐 호텔 같은 데서 하게 되는 무슨 교육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고위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그런 강의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나오면서 가장 제가 꼭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어떤 제 딴에는 비장한 결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밖에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안 해도 된다. 근데 밖에 나가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어떤 쪽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으로 저를 섭외하려고 해도 제가 만약에 별로 안 하고 싶은 일이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강의나 행사 같은 것들 하는 직장 같은 데 가서 혹은 어떤 단체에 가서 하는 강의들이 있겠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이게 영화평론가라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제가 하는 이 명사들을 모시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무대 공연 같은 걸 제가 호스트로, 마치 오늘 저 이독실님 하시는 것처럼 이런 걸로 제가 지금 한 5년째, 6년째 하고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대에서는 저는 호스트로서 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작가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뭐 음악인들이 오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요. 그런 방식의 일들, 행동들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바운더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이 있습니다. 아까 저를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TVN에서 하고 있는 홍진경의 영화로운 덕후생활이라는 데서 홍진경 씨,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유병재 씨 까지 들어와서 3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코너의 특색이 제가 영화에 대해서 해설하면 그분들이 이제 맞춰주시는 방식으로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유병재 씨는 영화를 훨씬 조금 더 잘하시고 상대적으로 홍진경 씨는 이제 평균적인 관객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영화를 할 때 마음은 아까 집을 할 때 영화에 대해서 해설하는 마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잖아요. 다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고 예능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영화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 홍진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극장도 많이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과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야말로 거의 영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잘 이해를 시키는 방식으로 최대한 말을 풀어서 제가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의 가장 큰 주무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라는 방송입니다. SK에서 하고 있고요. BTV에서 하고 있는 방송인데 3년쯤 됐는데 일주일에 2개씩 방송을 하고 있는데 BTV에도 나오지만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돼서 보통 유튜브로도 많이 보세요. 근데 그 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제가 출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같이 기획도 하고 SK 매니저들이나 뭐 등등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선 사실은 제 일에서의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요즘 제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파이아키아라는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에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기고도 하고 많이 했었지만 사람들이 저를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아는 건 아마 별점하고 한 줄평 때문에 뭐 명징직조 이런 걸로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한 줄평과 별점을 쓰는 걸로 사실은 대중적인 접점이 제일 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일들도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책을 쓰죠. 그래서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계를 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책을 쓴 적도 있고 영화평을 모아서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라는 1000페이지짜리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의 지금 제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전적으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출연입니다. 방송 출연이 사실은 금전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큰 포션을 갖고 있고요. 일에 있어서 가장 저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파이아키아하고 지비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쓰는 일이 저한테는 중요한데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은 말하는 것하고 달라서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책 한 권을 나오면 사실 거기서 얻는 내적인 보람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책 한 권을 쓴다는 일은 이런 방송이나 강의에 나와서 하는 것에 곱하기 뭐 100배, 200배의 노력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상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파이아키아에서 가장 최근에 버닝에 관해서 1시간 가까이 방송을 통해서 말로 제가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 가서 보시면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방송이 유달리 이례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있었어요. 일단 그 버닝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마 들으신 적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버닝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한국의 청춘 세대를 다룬 영화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미끄러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존재하는가에 관한 영화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버닝에 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방송에서 꽤 깊게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어쨌건 말의 형태로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상당히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지난주에 제가 한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자리에 갔을 때도 이번에 버닝 올라온 거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방송에서 처음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라는 책을 쓸 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게 심지어는 200자 원고지로 무려 80매짜리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죠. 그렇게 해서 버닝에 관한 글을 썼는데 그게 그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안 팔렸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영화 평론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그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평론가로서 책도 사실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대해서 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그 책을 내고 나서 나름 꽤 팔린 책인데도 3년 동안 버닝 글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글이 싫다라고 말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좋다라고 말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책 좋다라는 반응은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버닝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에 다이제스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방송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거든요. 제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글을 안 읽고 책을 안 읽는 시대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의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시대가 변하고 플랫폼이 바뀌고 사람들의 욕망이 바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건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글에 대한 정체성이 있다면 계속 써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안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 효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글하고 말이 완벽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이면 훨씬 더 제대로 도착할 수 있고 제대로 정제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말이 갖고 있는 순발력이나 기능성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영화 평론가로서 글보다는 말 쪽에 더 많은 부분들을 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저한테는 좌절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적인 진지한 관심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게 되죠. 자,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평을 할 때 사람들은 그럼 저는 어떻게 하거나 어떤 태도가 요구될까? 이런 부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